네,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6페이지에 이제 부정청탁의 금지 등이라는 챕터 하에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라든지 부정청탁행위의 각 유형에 따른 사례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도 없으신데 그걸 다 듣고 계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서 중요한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발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한 사례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46페이지의 첫 번째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18번 사례인데요.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정부 부처 3급 공무원 A가 고등학교 동창인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임원 B에게 자신의 딸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청탁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해야 해요. 근데 삼성물산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20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앞에는 요 20번 사례만 알면 앞에 거는 훨씬 더 쉬운 사례라서요. 자, 주식회사 그라운드플레이, 가칭, 그라운드플레이 회사 직원 김모 씨가 지역 유지인 사업가 최시리를 통해 서울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에게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나게끔 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이네요. 그죠?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서초구청 사업허가 담당 공무원 B에게 부탁을 전달한 경우에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서초구청 사업허가 담당 공무원 B, 주식회사 그라운드플레이 직원 김모 씨, 사업가 최시리는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일단 부정한 청탁이냐 봤을 때 이건 법령상 위배돼서 사업허가가 나면 안 되는데 나게 해달라고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이건 그냥 100% 부정청탁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부정청탁을 했으니까 일단 회사에 다니는 직원 김모 씨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해 당사자냐? 아니죠. 회사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만 처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지만 하더라도 처벌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관계인 자기가 직접 한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주식회사 그라운드플레이죠. 그 사업 허가를 받는 거는 이 회사니까요. 그래서 주식회사 그라운드플레이의 직원이 한 것은 그 직원은 제3자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해서 법 제재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국 관광 최시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모 씨도 처벌이 되고 최시리도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문화체육국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자기가 거절을 하지 않았다라면 네, 그렇게 당연히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회사 그라운드플레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양벌 규정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48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21번 그냥 보시면 되고 22번을 한번 볼게요. 직접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부정청탁이라고 예외 사유 사례예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신의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토지 소유자 김 씨는 자신의 토지가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관할 구청 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서 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경우 김 씨와 해당 공무원 C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일단 사례를 봤을 때 해당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을 처벌하진 않아요. 듣고 그대로 행해준 경우, 부정하게 처리를 해준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번, 동일한 사람한테 2번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았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위반으로 또 과태료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인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의 당사자잖아요. 직접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에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했다고 해도 처벌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벌 규정은 없고요. 일단 C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거절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절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9페이지의 그 23번 사례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49페이지의 24번 사례. 부정청탁 성립 요건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의미를 보면요. 공직자한테 이제 법령이 위반되는 부탁을 하면서 부탁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건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또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해당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해서 이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청탁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법을 위반해서 처리해달라고 그랬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지. 라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표시가 암묵적으로 부정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표시한 걸로 읽혀질 때에는 그 표현과는 다르게 당연히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이 중요해요, 실질이. 자, 그 다음에 뭐 부정청탁 관련해서 그 25번 사례를 보면 뭐 빨리 허가해 주세요. 민원 처리 좀 빨리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세치게서 해달라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원래 그냥 진행 상황이나 조치 결과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이런 어떤 뭐 딱 읽어보면 이건 당연히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뭐냐면 뭐 조건에 미달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52페이지를 보면 29번 사례가 나와요. 만약 M본부 지상파 보도국장이 H자동차 직원으로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관련된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방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이 법의 위반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언론사의 회사의 홍보성 기사를 부탁한 경우에도 위반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라는 것과 또 회사에서 뭔가 그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좀 안 내보내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론사에 대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관련된 이제 문제거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공보 담당 공무원이 평소 친분 있는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게 부탁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유권 해석상으로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기사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 뭐 언론의 자유를 막 탄압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요청이잖아요. 언론이 묵살해서 그냥 내보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를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허위의 보도를 하게 만든다던가 이러면 이제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불리해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 30번 사례 보면요. 영어 및 사교를 위해 자식을 꼭 외국인 학교에 넣고 싶어하는 학부형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A는 아들 B가 외국인 학교 입학 요건인 거주 기간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돼요. 학교 입학 요건이 외국인 학교 입학 요건이 안 되는데 외국인 학교 교사 을에게 입학 청탁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에 교사 을은 입학처장 갑에게 입학을 허가하도록 부탁을 하여 입학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다 어떤 처벌을 받느냐? 네, 당연히 다 안 되는 걸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공직자 등 학교 여기의 교직원들은 당연히 다 처벌이 되고요. 부정한 청탁을 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니까 뭐 내 직접 이해관계자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이해관계는 그 본인만을 말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3자를 위한 청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부터는 뭐 쭉 나와요. 뭐 인허가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형벌, 부과, 감경, 면제, 인사 개입 관련, 입찰, 경매, 계약 당사자 선정, 보조금, 장려금 이게 아까 뭐였죠? 우리 부정청탁 행위의 14가지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총 15가지인데 마지막 거는 좀 포괄적인 거고요. 구체적인 거 14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 14가지의 각 해당 사례들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이걸 좀 뭐 다 이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냥 쓱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한두 가지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체크해 볼게요. 54페이지에 뭐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 청탁.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 A의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지자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 A는 아들 몰래 인사과장 갑에게 면접 점수를 후하게 줘서요. 면접 점수를 후하게 줘서 합격 가능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고요. 뭐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공직자의 임용이 되는 그런 순간에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면접에 참여한 인사과장 갑이 면접을 만점을 줬다. 그래서 변호사 아들 B가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일단 아들을 위한 부탁이라는 거는 이해관계,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한 걸로 보지 않고 제3자를 위한 청탁이에요. 그래서 제재 대상이 되고요. 당연히 청탁을 받은 그 공무원이 그 행위를 직접 했다라면은 그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한테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했던 거고 자기는 그거 모르고 이러고 있었다면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청탁을 자기가 직접 했더라면 이 사람은 어쨌든 면책을 받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수족이 돼서 했다면 이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마치 대리인을 세운 것처럼.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냥 했다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라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56페이지에 보시면 36번 사례 있습니다. 그 앞에 것들을 읽어보시면 뭐 너무 쉬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대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가 서울시 시의원 을을 통해서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갑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받게 해달라. 당연히 부정 청탁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청탁을 했는데 보조금 지급을 또 받았대요. 그렇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3자, 그러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제재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 을은 어쨌든 그 청탁을 사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또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청탁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서 그 제재를 받고요. 그 행위를 한 갑, 그죠? 업무 담당자 갑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37번 이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병원에 입원실이 굉장히 없어서 요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원실을 그 1인실, 2인실 뭐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6인실 병동을 보통 가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6인실을 선호하는데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뭐 1인실 쓰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다 1인실, 2인실 너무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6인실로 가고 싶어 하지만 6인실이 보통은 만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인실, 2인실에 며칠이라도 묵었다가 가게 되게끔 그게 뭐 병원의 상술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상황인데 6인실에 내가 갈 타이밍이 됐는데 못 가고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병원 뭐 원장이나 누구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이에요. 이제 삼성병원 같은 경우 서울 삼성병원은 사병원이죠. 그러니까 국공립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청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 그래서 여기의 분들은 공직자 등에 해당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수가 밀려 있다. 입원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밀려 있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해당 병원 업무과장 갑의 친구 B를 통해 순서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요청해서 요청한 사람도 처벌받고요. 요청을 들어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여기 해설을 보시면 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2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이냐, 뭐 3천만 원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 형사처벌은 징역, 벌금 이런 거잖아요. 그건 전과가 남아요. 근데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행정벌이라고 해서 그냥 행정처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수사기관에 이렇게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거 범위 내에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내리는 부분이지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랬을 때 뭐 100만 원이 나올지 2천만 원 나올지 이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사처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과가 생기냐 아니냐 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외우고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뭐 58페이지 39번을 보면 징병검사 부대 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A는 평소 병약하다고 생각했던 아들 B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A는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형을 받고 서울 관내 세무서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 간부 을을 통해 병역판정을 하는 군의관 갑에게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뜰 수 있도록 B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B 모르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B는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들은 청탁을 일단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청탁을 받고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처벌,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설이 뭐가 많이 나와 있지만 원칙을 이렇게 보시죠. 첫 번째, 뭔가 부탁을 했다. 그러면 해당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일단 공직자 등에 해당하느냐. 첫 번째, 공직자 등에 해당하면 그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느냐가 두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다 충족이 되면 일단 그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은 공무원이 그걸 거절을 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그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예외, 부정청탁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은 예외는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 그 본인만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인은 처벌받지 않지만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부정하게 행동을 하면 그 공무원은 또 처벌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원칙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뭐 특별히 어려운 사례는 없어요. 다만 좀 해석이 좀 애매해갖고 유권 해석을 좀 참조를 해야 되고 뭐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앞으로 이제 판례에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원칙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례들도 그냥 쭉 보시면 다 똑같아요. 뭐 40번, 59페이지 40번도요. 음주 단속하다가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 눈 감아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경찰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 맞네, 공직자 등이네. 면허 정지 수준 나왔는데 눈 감아달라는 청탁, 부정청탁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 당연히 처벌받고요. 그래서 눈 감아줬으면 처벌, 눈 감지 않고 안 됩니다라고 해서 뭐 범칙금을 매기고 그렇게 했으면 그 경찰관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60페이지 보시면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이 부분은 조금 볼게요.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제안 또는 건의하는 행위까지도 설마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라고 했는데 이거 부정청탁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일반 국민이 이렇게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법, 청탁금지법 거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특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의 예로 건축법상 허가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구청 민원실 앞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제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이런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특정한 행위를. 그런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부정청탁을 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 뭐 이것도 당연히 예외인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노량진에서 고시식당을 운영하는 A는 명백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갑을 찾아가서 영업정지 감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구청 업무 담당자 을에게 영업정지 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하였다면 누가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영업정지 처분에 관해서 그 해당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뭔가 위법하다면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당하다면 그거를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법령에 위반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면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당연히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갑, 지금 국회의원 갑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부정한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익에 관련된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 공무원이 거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사실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62페이지에 보면요. 46번 사례 한번 볼게요. 이건 사례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품수수도 그렇고 여기 부정청탁 금지도 그렇고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도와서 뭔가 운용의 미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이게 청탁금지법상의 사회상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법에서 이미 사회상규라는 건 뭐다라고 의견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자,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계속 확립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원칙이 되는 건 뭐냐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이거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그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그걸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용인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거절하시라. 근데 같은 분이 오셔서 같은 청탁을 또 한 번 하게 되면 거절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 신고해야 돼요. 누구에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이거 부정청탁입니다 라고 거절하기 전에 1회 거절할 때, 제일 첫 번째 거절할 때 거절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먼저 받아놓으신 다음에 거절을 하시라. 그리고 다시 와서 그분이 또 똑같은 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정청탁임을 알리시고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례를 60번 사례를 보면 평소 강직한 성격의 구청 공무원 갑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 소유자 A의 허가 청탁을 받고 거절하였습니다. 자, 1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A는 구청 소송의 다른 공무원 을을 통해 갑에게 청탁하였으나 또 갑이 거절을 했고요. 지방세 담당 공무원 병을 꿰어서 또 갑에게 청탁을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갑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갑을 병 A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갑은 일단 거절을 했고 신고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요. 일단 이해 당사자 A는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을, 병과 같은 제3자 공무원을 통해서 갑에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고요. 을, 병도 마찬가지죠. 을, 병도 자신의 청탁이 아니라 남의 청탁을 대신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사례였고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H건설의 직원 B가 서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갑에게 허가를 내줄 걸 부탁했지만 청백리 갑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H건설의 또 다른 직원 C가 동일 내용의 청탁을 청백리 갑에게 한 경우에 H건설과 B씨는 청탁금지법상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자, 이게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냐면 H건설 직원 B가 첫 번째 거절을 받았고요. C가 또 거절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동일인으로부터 계속 같은 청탁을 두 번 받은 것이냐, 동일한 청탁을 받은 것이냐 라고 할 때 요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첫 번째 B라는 직원이 와서 했는데 제가 거절했잖아요. 근데 C가 와서 또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봐서 신고를 해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야 돼서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얘 어젠 B거든요. 어제 C가 왔네. 다 1회씩이니까 신고 의무 없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이 와서 한 거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행위는 B, C 이렇게 둘로 나눠도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H건설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H건설 회사가 두 번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서 동일한 청탁이 두 번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서 신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9번 사례를 보면요. 제가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그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일단 공개 안 되고요. 소속 기관의 장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공개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이런 데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례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부정청탁에 관련된 사례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일단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이 공직자 등이어야 돼요.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한테 부정청탁을 백날해봤자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했다라면 그 청탁이 부정하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부정하면 일단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청탁을 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가 나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는 다 처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청탁을 받은 다음에 이 공무원이 거절을 하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또 거절을 안 하고 그냥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례가 아무리 꼬이고 어떻게 하더라도요. 다 그 원칙에 따라서 수학 공식처럼 풀리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례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